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러분 동창회에 잘 나가시나요? 오늘 사연은 사연자분의 남편이 동창회에 나갔다가 생긴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결혼 7년차 주부이자 직장인인 여자입니다. 가끔 설거지하거나 할 때 이 채널에서 사연을 듣는데요. 예전에 좀 재미있는 부부 이야기가 있어서 한참을 웃으며 들었었어요. 내용이 남편이 가슴이 큰 아내를 놀리길 좋아하는데 어떤 성형한 여자가 접근해서 쫓아낸 그런 사연이었죠. 너무 유쾌해서 2번이나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문득 제 사연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생각만 했다는 게 문제긴 해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제가 그런 글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나중에 까먹을지도 몰라서 남편을 두고두고 놀리려고 이렇게 용기를 내봤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또 예쁘게 봐주세요. 먼저 제가 글을 쓰려고 한 이유는요. 저희 남편이 감히 바람 비슷한 걸 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바람이라는 말만 꺼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 이야기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진짜든 아니든 그런 비슷한 짓을 저지른 것만으로도 제게 엄청난 상처가 된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제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남편의 착각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다가도 웃기고 미워서 죽겠다가도 불쌍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어요. 초등학교 5학년에 같은 반 짝이 되면서부터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는 통통한 볼에 어린아이 치고는 살집이 있었죠. 더구나 키도 5학년 치고는 꽤 큰 편이었기에 평균적인 책상 사이즈가 맞지 않았어요. 거기다 심지어 성격도 좋지 않았죠. 그런 여러 이유들로 여자애들은 짝일 되길 꺼려하는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짝이 제가 된 거고요. 솔직히 진짜 싫었지만 그냥 체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했던 선을 그으며 넘어오면 자신이 다 가지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일부러 팔을 책상으로 쑥 넣었더니 글쎄 제 팔을 그 두꺼운 손으로 마치 가르듯이 내려치더군요. 딱히 아픈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싫은 친구가 그렇게 하니 저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달래줬고 억지로 사과를 받아냈고 짝을 바꿔주면서 그 친구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났어요. 아주 가끔씩 시선이 마주치긴 했지만 제가 먼저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런데 아무래도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중학교까지도 함께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방학 동안 정말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살이 완전 빠져 있었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말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모두 이름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네요.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달라진 외형 하나로 여자애들의 평가는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사실 통통해서 그렇지 원래부터 피부는 좋았다.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쿨한 거다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팔을 내리쳤다는 이유 하나로 그 친구가 아무리 변했다고 한들 안 좋은 기억은 여전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이긴 했지만 남녀가 아래 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주치더라도 점심시간에 혹은 교무실 근처가 전부였죠. 그런데 그렇게 마주칠 때마다 항상 제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저를 뚫어져라 보더군요. 제게 미안하다고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뒤를 쫓아오더군요. 사실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내에서 방과 후에 남아서 학교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 줍기 그런 걸 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날씨라서 제가 몹시 추워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가 저를 쫓아오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냥 가는 길이겠지 하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며 걸었고 횡단보도에 멈췄을 때 그 친구가 다가왔어요.
제게 자신의 얇은 외투를 쥐어주었어요. 저는 당연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받아들고는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그런데 파란불이 켜지고 먼저 앞으로 나가더니 뒤로 돌더군요. 너 좋아해. 뭐라고? 왜? 다시 말해줄까? 나 너 좋아한다고. 진짜 좋아한다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입만 벌렸고 남편은 뛰어서 반대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출발도 하지 못하고 다시 정지 신호에 걸렸고요. 그 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지고도 저는 몇 번의 신호를 더 놓쳤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생애 첫 고백이었고 그게 너무 멋지다는 생각으로 다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어렸으니까 남자, 여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저 때만 해도 고백이 사귀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신기하게 그 순간을 기점으로 그 친구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남편 역시도 그 고백 이후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말입니다. 우습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마치 화려한 꿈속 이야기처럼 앞뒤가 맞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제 첫사랑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기승전결이 딱 떨어지는 이야기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허무하게도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가끔 마주치더라도 부끄러워하면서 어색해하면서 서로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등학교를 각각 대기고 남녀고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그 뒤로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고요. 하지만 제 첫사랑은 연락과는 상관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고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반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수업을 할 때마다 자주 마주치기도 했고 당시 서클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 고백을 받아도 그 사람의 고백보다는 못하다는 비교를 하게 되더군요. 본인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장난을 섞어 던지는 고백부터 휴대폰 문자로 던지는 성의 없는 고백까지 물론 모두가 서툰 나이였으니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서툴렀을 중학생의 고백은 제게 있어서 너무 완벽하게 당당하고 솔직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잊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수학여행이었는데 희한하게 수학여행 시즌이 학교마다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수학여행은 해외도 가고 비행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저희 때는 배를 탈 때도 있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배를 타고 가려면 거의 10시간, 12시간은 걸렸습니다. 아주 커다란 배에 2학년 전원을 다 때려 넣는데 그 내부는 또 굉장히 넓어요. 보통 고스톱을 칠 때 펼치는 판때기 같은 녹색이 전부 깔려 있고 한 명이 겨우 통과할 것 같은 복도를 마주해서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또 오락실도 있고 슈퍼마켓 같은 것도 있었고요. 배 외부로 나가면 바다를 볼 수 있는데 늦은 밤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파도를 가르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온통 까만 어둠만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단순히 일정이 겹친 것뿐인데 저는 그게 운명처럼 느껴졌죠. 친구 셋과 함께 깔깔거리며 웃다가 저를 보고는 놀라던 그 표정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린 그날 다시 만나서 연락처를 교환했고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네요. 저는 너무 떨리고 벅찬 감정이 들었던 나머지 수능을 핑계 삼아서 그 뒤로는 따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제대로 만나게 된 건 대학을 들어가서였어요. 정식으로 사귀게 된 것도 그때였고요. 첫사랑과 첫사랑의 만남, 너무 드라마 같은 만남이었죠. 그 뒤는 남들과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싸우고 울고 헤어지고 빌고 다시 만나고 싸우고의 반복이었습니다. 만남은 드라마지만 현실은 다큐였어요. 여기서 문제,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사귀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서로를 잘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단점은 서로를 잘 알게 된다는 것 말고는 장점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좁은 동네에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사람이 아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싸우게 되면 서로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커지면 마치 반대항으로 싸우는 것처럼 제 편과 남편의 편이 나뉘기까지 하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도 없어요. 하필이면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과도 친하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뒷담화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죠. 오히려 별일이 아닌 일도 전달되다가 보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똑바로 말해. 너 다른 사람한테 청혼 받았다며? 무슨 소리야? 청혼이라니. 내가 다 듣고 다 알고 하는 말이니까 똑바로 말해. 내 손에 반지 있니? 청혼이라니. 대체 누가 그런 소리래? 정연이가 옆에서 봤다고 하는데 뭐. 걔는 왜 없는 말을. 이제 기억났냐? 아니, 그건 청혼이 아니고 그냥 장난이고 농담이지. 내가 학교 선배 컴퓨터 고쳐줬는데 천재라고 결혼하자 이렇게 그냥 말만 한 거야. 그 선배 남자들한테도 그래. 그게 그냥 농담이야? 장난도 칠 게 따로 있지. 네가 고쳐줬으면 너한테도 그랬을걸? 별걸 가지고 시비야. 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의 호의에 결혼하자는 농담이 나와. 야, 나 돈 받고 고쳐준 거거든? 그리고 그 선배 원래 그런 거 너도 알고 내 친구들도 다 알잖아. 괜한 걸로 트집 잡지 마. 그런 걸로 트집 잡으려면 나도 할 수 있어. 너 동아리 여자 선배가 너한테 자기야라고 부르지? 둘이 사귀는 거냐고 내가 뭐라고 할까? 아니, 그 누나는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봐, 그냥 습관이잖아. 내 기분이 딱 그러니까 입 닫아라. 확.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랑은 연락하지 마. 알았어? 일이잖아, 일. 돈 받는다고. 그럼 돈을 더 받든가. 괘씸해서 그래. 감히. 어휴, 저저 빙구. 소심하고 질투도 많은 남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은 적어도 바람을 피우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모두 감시 카메라나 다름이 없으니까 절대로 그것만은 안전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우린 가끔 다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했죠.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딱히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알기에 어렵지 않게 40년 후의 미래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늙어서도 질투를 하고 소심하게 매번 저를 떠볼 거라고 말이죠. 마치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온도를 체크하는 조심스러운 손길처럼 제게도 사랑을 몇 번이나 체크하고 비로소 안심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도 남편의 흰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더 많아졌을 때 색을 맞춰주겠다고 검은 머리를 죄다 뽑아줄 넘치는 장난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상상한 미래가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 운동을 시작해볼까 해. 이제 건강도 생각해야지. 뭐? 숨쉬기 운동이 최선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냥 한 말이지. 내가 조금만 가꾸면 금방 근육이 생기는 타입이라. 그래? 난 그걸 여태 몰랐네. 나 몰라. 초등학교 이후에 역변해서 복권 제대로 긁은 거. 지금 결혼하고 살이 좀 쪄서 예전 상태가 나오지를 않아. 그래 뭐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왜 반응이 그렇게 미지근해? 혹시 질투해? 그냥 원석으로 남아있을까? 아니야. 원석? 그래, 열심히 해봐. 파이팅! 원석이라. 저는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편은 원석이 아니라 어디 굴에서 채석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죠. 또 그 사람이 워낙 운동을 싫어하기에 저러다가 말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반년 만에 몰라보게 살을 뺐습니다. 출근 전에 운동을 하고 퇴근 후에도 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더니 결국 해낸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온몸에 지배당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들어오면 소파에 반쯤 들어누워서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소파에 반쯤 들어누운 것 같긴 하지만 TV가 아닌 거울만 미친 듯이 보더군요. 그것도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느끼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입술을 쭉 내밀기도 하고 한쪽 눈썹만 치켜 올리기도 하고 비죽이 웃어 보이기도 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등짝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같이 매를 부르는 표정이었죠. 뭐 그래도 안 때리고 넘어갔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또 옷이 안 맞는다면서 급격하게 쇼핑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도 쌓여있는 택배 상자는 저녁이 되면 더 불어나서 현관문을 막는 지경이었어요.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옆집에서 복도를 막아서 불편하다고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이런 택배를 보면 보통은 여자가 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과소비는 좋지 않다는 언질까지 제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아니라고 남편이 산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요? 오해했네. 하고도 믿지 않는 눈치였고요. 이런 상황이라 남편에게 뭐라고 따질까도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결혼 전부터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저희 둘이 함께 들고 있는 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각자 자유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터치받는 게 싫어서 걸어놓은 조건이라서 더더욱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운동이나 쇼핑 막상 따지고 보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변화의 이유에 있는 거죠. 제 주변의 친구들은 남편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제게 주의를 주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남자의 경우에 40대 전후에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더구나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바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저에게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고하는데 너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는 뒷목 잡고 넘어가. 너희나 나나 걘 몰라? 아니까 그러지. 그냥 그러다 말 거야. 중년 되면 우울증 그런 비슷한 거 생긴다며. 남자라는 걸 증명?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평생을 살아도 이해 못하는 게 바람이야. 심지어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 못할걸? 너 가볍게 보지 마라. 그래, 얘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 변화는 좋지. 근데 중년의 변화? 그건 위험한 거야. 빨간불 켜진 거라고. 긴장하라는 의미기도 하고. 근데 우리 남편 바보잖아. 거짓말도 잘 못하고. 그런 애가 바람? 오히려 그러면 더 무섭진 않고? 아예 너한테 소개라도 시켜줄걸? 단순한 사람들이 바람나면 더 무서워. 이혼하자고 달려든다고. 에이,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 솔직히 걔가 진짜 그런다?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어? 네 친구가 내 친구고 걔 친구도 다 네 친구인데 소문이라도 나면 매장이지. 친구들까지 모두 등 돌릴 각오는 해야지. 친구가 무슨 상관이야. 당장 눈 돌았는데 막상 그런 거 안 보여. 그런가? 그래도 걘 친구들이라면 사족을 못 쓰니까. 그러진 않을 거야. 그야 그렇지. 근데 남자들끼리는 좀 그런 게 있어. 이해한다면서 나중에 뒤로는 편들어주고 그러더라니까. 진짜 의리 없어 걔들. 그니까 친구도 뭣도 믿지 말고 네 선에서 잘 단속을 미리 해야 돼. 단속? 단속을 뭘 해야 하는데? 옷 못 사게 해? 운동을 못 하게 해? 박스가 오면 도로 다 반송시키거나 옷을 막 가위로 자르거나 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 여자의 감을 이용하란 말이야. 뭔가 이상한 거 없어? 그런 행동 말고 뭔가 찜찜하고 평소에는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지금 자체가 그래. 무슨 도끼병 환자처럼 굴거든. 정신 상태 말고 평소의 행동 패턴과는 전혀 다른 행동 말이야. 너한테 딱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달라진 상황이라든가. 친구들의 독촉 아닌 독촉에 쥐어짜낸 기억 속에서 생각해보니 달라진 상황이라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딱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변화된 부분이기도 했죠. 그건 남편의 출퇴근 시간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나가고 이전보다 1시간 정도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회사가 바빠져서 그렇다고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었어요. 더구나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긴 출퇴근 시간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딱 한 번 간단하게 요기하라고 생과일을 간 음료와 샌드위치를 싸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주기적으로 도시락을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건 아침을 먹으면 늘 속이 좋지 않았던 사람의 변화라면 일종의 변화기도 했죠.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이 일제히 뒤를 밟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이 찜찜한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껴뒀던 연차까지 써서 남편의 출근길을 따라갔어요. 출발 전에 남편이 외모에 유난스럽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이었는데 동네에 있는 고급 커피숍에 들리는 걸 보고 티끌 정도 있던 찜찜함은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차량 안에서 커피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평소에는 턱없이 비싸다면서 늘 남편이 불만을 터뜨리던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했습니다. 제가 음료수를 따로 싸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들렸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을 무시라도 하는 듯 남편의 출근길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원래는 제주시에서 출발하여 서귀포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뜬금없이 시청을 지나서 제주대 방향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상상해보지 못한 상황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한참을 정차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20대 중반, 많아야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조수석에 탑승을 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방향을 돌려 회사로 차가 향했고 저는 회사 앞에 도착해서야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 그때서야 그 단어가 확 와닿기 시작하더니 아랫배가 쥐어짜는 것처럼 뒤틀렸어요. 함께 걸어가면서 웃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설령 바람이 아니라도 잘못되고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일단 여자와 남편이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기에 회사 직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즉 둘은 카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가는 길에 태워가는 것도 아니고 꽤 긴 시간을 돌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태워가는 거였죠. 더구나 제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카풀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여자에게 제가 싸준 도시락을 건넸을 걸 생각하니 이건 선 넘었다 싶더군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가 끝나고도 뒤를 밟을까, 주말에도 시간을 내서 확실한 증거를 잡을까.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과정들이 제게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에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혹시 바람났니? 너무 직설적이긴 했지만 그게 속이 편했거든요. 혼자 끔찍한 상상이나 하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느니 차라리 그대로 묻고 끝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제 물음을 가볍게 장난하듯 넘기더군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밥이라도 잘못 먹었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침에 미행을 했으며 여직원과 함께 출근하는 걸 봤다고 다시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몹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면서 지은 남편의 표정을 보는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네요. 실은. 실은 뭐? 말을 해. 정말 바람난 거야? 그러니까. 실은 그 여자가 날 좋아해. 뭐? 뭐? 날 좋아한다고. 나도 미칠 것 같아. 나도 곤란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미칠 것 같다니. 너도 좋다는 말이야? 아니야. 난 당연히 관심 없지. 나도 거절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노력이 카풀하는 거니? 너 정말 개소리도 정성껏도 한다. 피카츄가 전기세 내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 안 해? 야,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야. 그냥 난 상처 좀 덜 받게 하려는 거고 날 불편해하니까 혹시 그만둘까봐 잘해주는 거야. 절대로 바람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길 가던 사람 잡고 물어봐라. 말이 되지 않지. 근데 너도 일은 해봤잖아. 이런 사적인 감정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 줄 알아? 난 나름대로 거절하면서 여지를 주지 않고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몰아치지 마.
진짜 관심 없다고. 너 유부남인 건 알고 있어? 당연하지. 그걸 모르는 직원이 어디 있어. 이 반지도 매번 끼고 자동차에 너랑 나 사진도 걸려 있는데 눈이 있으면 모를 수가 없지. 아,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그 여자가 뭐래? 아직 고백을 한 건 아닌데 뭐 일단 확실해. 너도 알잖아. 감이라는 게 있잖아. 얘가 고백할 것 같은 느낌? 느낌? 아이 그래. 자꾸만 둘이 있으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려고 하고 내 취향까지 다 알고 회식에서도 늘 나만 보고 있는 그 눈빛도. 남편은 진심으로 고민하는지 머리를 벅벅 긁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나도 모르는 척하면서 내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일부러 당신이 도시락도 싸준다고 뭐 그렇게 말하고 난 정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이래도 만약 안 된다면 그래. 만약 정말 고백이라도 하면? 회사 그만둘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말 못했어. 그날 남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요약하면 새로 들어온 24살 여직원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의 커피 취향도 좀 특이한 편인데 그것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늘 집에 갈 때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한두 번은 그냥 데려다 줬는데 그게 카풀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그만둘까 했는데 오히려 피하면 더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유지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걸 듣는 제 머릿속은 5만 가지 감정이 다 스쳤습니다. 웃기게도 모든 행동이 남편이 자초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누군가의 감정이 제 뜻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 말이죠. 아무리 관심 없다는 표현을 해도 고백할 사람들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절을 했을 때 극소수의 반응 중 하나는 네가 먼저 꼬리를 쳤겠지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마치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불쾌한 상황에 놓여봤다면 절대로 상대를 그런 식으로 추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일은 맡기겠다고 했고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제게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지 일주일, 열흘, 어쨌든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은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쩌지? 진짜 고백을 하려나 봐.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따로 보자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앞으로 어쩌면 좋아. 내가 만나볼게. 당신이 떳떳하면 그래도 되는 거지? 처음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자신이 제대로 거절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남편도 결국은 제가 나가는 걸 허락해 주었어요. 같은 여자니까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혹여나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하면서 울거나 하면 자신이 버거울 것 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캡처한 사진을 받았고 그렇게 저는 그곳으로 당장 달려간 게 아니라 미용실로 달려갔어요. 아마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미용실 원장님까지 불러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주 예쁘면서도 세련되면서도 악독한 여자처럼 보이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짙은 눈화장에 잔뜩 부푼 사자머리로 약속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향했네요. 그 시간 동안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못되게 나오면 물을 뿌릴까 했다가도 그걸 나갈 때 치우고 휴지로 닦으면 모양이 빠지나 싶어서 포기했죠. 뺨이라도 한 대 때릴까 했다가도 폭행으로 고소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소심하게 상상 속에서도 손을 거둬들였네요. 결국 아무런 대책도 없이 힘만 준 화려한 의상과 머리를 하곤 그 자리에서 다리를 달달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자가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이름을 묻고 남편 대신 나왔다고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왜? 여직원은 눈치를 보다가 겨우 입을 열어 묻더군요.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저희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저한테 대신 부탁을 했어요. 혹시 곤란하신 거면 죄송한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도 되거든요. 잘 전해줄게요. 그게 지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요. 혹시 사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부르신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작게 끄덕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는데도 저는 겨우 숨을 토해내며 말을 이었어요. 실은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요. 부탁이 아니라 제가 나오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아가씨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카풀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아, 알고 계셨군요. 네,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사모님,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제가 좋아한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차분하게 정돈해 놨던 마음이 요동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잡고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얼른 테이블 밑으로 숨겼어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요. 제 대답에 여직원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고개를 들면서 테이블을 쾅 하고 양손으로 쳤죠.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해도 너무하다고요. 진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그 아저씨를 왜요? 아무래도 오늘 저 그 말 하려고 나왔어요. 회사에 이상한 소문 좀 내지 말라고. 네? 사모님이 나왔을 때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차라리 말이 통할 것 같은 분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대리님 때문에 저 회사 그만두고 싶을 지경이라고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회사 직원들한테 소문을 퍼뜨렸어요. 네? 하지만 제가 들은 건요. 다 잊으세요. 원래 그런 분 아니셨어요. 저도 갑자기 왜 그러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자기 잘생긴 것 같지 않냐고, 동안인 것 같다고 여직원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집착적으로 하셔서 그렇다고 했고요. 한때 잘 나갔다면서 모두의 첫사랑이니 국민 첫사랑이니 그런 말 하시기에 몇 번 쳐다본 게 전부고요. 아니, 째려본 겁니다, 진심. 그럼 남편이 말한 거는 저도 2주 전쯤에 그 이야기 들었어요. 다들 쉬쉬해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 그쪽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말하려고 좀 보자고 했어요. 다른 때는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계속 그만, 아니, 나중에 말하자 이러셔서 착각도 정도가 있지. 속을 다 까뒤집어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여직원은 와다다 쏘아 말하고는 뒤늦게 이성을 찾았는지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다가가서 말하는 건 바로 위에 맞선임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식 때 쳐다본 건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서 부탁조로 쳐다본 게 전부였고 그 뒤에는 자기 자랑을 하도 해서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풀을 하게 된 것도 회식에서 함께 일어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제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답니다. 굳이 싫다고 하는데도 후배를 위하는 마음이라면서 억지를 부리셔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설명해줬어요. 여직원은 제가 혹여나 의심할까 염려가 되었는지 차량의 카메라를 살펴봐도 본인은 아무 상관없다고까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쥐구멍을 만들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궁금한 부분은 모두 풀어야 했기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물었네요. 남편이 커피는 뜨겁게 굉장히 묽게 먹는 거 알죠? 그 취향도 알고 있다고. 몰랐어요. 뜨거운 걸 드시는 건 알았고요. 심부름을 하니까 알죠. 그 뒤에 물을 타든가 밥을 타든가 저는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때 여직원이 살짝 눈치를 보면서 좀 작게 덧붙였습니다. 실은 침을 좀 뱉었는데요. 그게 티가 좀 나서 좀 비우고 물을 조금 섞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추측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되자 쪽팔리기도 하고 여직원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끝으로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여직원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의 착각 때문에 괜한 사람에게 피해가 간 거니까
누군가 그만둬야 한다면 그건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자리를 나오는데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의 등짝을 후려 갈기고 싶은 걸 참고 일단 친구들과 만나서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어설픈 본처짓과 남편의 근본 없는 착각에 친구들은 정말 뒤집어졌어요. 착각이 아니라 망각이다, 망각이야. 24살? 미치고 팔짝 뛰겠네. 넌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우리한테 아니라고 하더니만 머리를 사자털을 해가지고 거길 나갔니? 아이고 배야. 아무리 제 눈에는 잘생겨 보인다고 하지만 24살? 아! 까마귀처럼 깍깍거리며 웃는 친구들이 배를 잡고 뒹굴었어요. 야, 너희가 의심하라며 잡으라면서. 그래도 24살은 선 넘었지. 그것도 회사 멀쩡히 다니는 직장인이라며. 응, 선 넘었어.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지? 아, 설마 그것 때문 아니야? 친구들은 제가 빠졌던 지난날의 동창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자리가 동창회이기 때문에 이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마침 남편의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때는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남편의 외모가 몰라보게 달라졌던 그때 친구들이 입을 모아서 남편에게 한때는 모두의 첫사랑이란 말을 했다더군요. 장난치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하나같이 자신의 경험담까지 말해주면서 좋아했었다라는 말까지 한 겁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설마 그 정도 일이 이렇게 번졌을까 싶었지만 날짜로 계산해보니 얼추 맞아 떨어지더군요. 야, 그럼 이 일이 정말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망신당한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 근데 그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뭐 그래도 우리가 없는 사실을 말한 건 아니잖아. 그치, 국민 첫사랑에 가까웠잖아. 인기는 본인은 몰랐던 것 같지만 그때 우리 때만 해도 사귀고 뭐고 그런 게 흔한 일은 아니었지. 고백도 여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기도 했고 연예인은 좋아했지만 맞지. 근데 문제는 그걸 남편이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지. 그러게. 한때라는 말을 내가 안 했던가? 한때라고 했어. 아니 안 했다고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지. 한때? 그치. 그게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남편은 정말 인기가 엄청났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정도입니다. 점심시간에 축구라도 하면 여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구경을 했고 인기 투표 같은 걸 하면 늘 첫 번째로 이름이 꼽힐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모든 전제 조건이 한때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일단 초등학생 티를 막 벗어난 사춘기에 접어든 남자아이에 불과하잖아요. 그건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보는 관점이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예요. 또래에 비해서 조금 더 크고 남자다운 얼굴에 장난꾸러기 같은 성격만 있어도 충분한 인기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남편은 인기가 절정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다들 궁금하시겠죠? 외모가 역변을 해서 갑자기 못생겨졌냐? 그건 아닙니다. 남편은 그 얼굴 그때 그대로 자랐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인으로 가는 단계가 되면 체형에는 밸런스가 생기잖아요. 바로 이 비율이 어린 시절 그대로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아이들의 몸 비율은 머리가 크고 몸이 대체로 더 작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머리 크기에 맞게 몸이 커지죠. 그런데 남편은 그 단계에서 머리도 같이 커져서 어린 남자아이의 비율로 몸만 커진 상태였어요. 심지어 안타깝게도 키도 그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된 뒤에는 그 인기는 거의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 당시 남편의 별명은 추파춥스 왕뚜껑이었으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향했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최대한 상처 주지 않고 말하려고 했네요. 그 아가씨가 좋아한 건 절대로 아니며 이런 부분들이 착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열심히 잘 돌려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 남편은 그걸 부정하더군요. 제가 나갔으니 당연히 거짓말로 둘러댄 거며 자신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참고 또 참던 저는 남편의 말에 터지고 말았어요.
야, 너 눈도 없니? 누가 널 좋아해? 미쳤어? 너만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언제야? 중학생 때잖아. 지금도 그렇거든. 나 인기 많거든. 그래? 그럼 나가서 너 좋다는 사람이랑 살아.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남편이 씩씩거리는 걸 보자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게 선을 넘었다고 팔뚝을 내려치던 그때로 말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어이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살라고? 너는, 왜 질투도 안 하는데? 뭐? 매번 나만 하잖아. 나만. 그래. 착각이고 뭐고, 진짜로 그 직원이 날 안 좋아한다고 해도 날 잡든가 울든가. 그럼 설마 너 나한테 더 보여주려고 카풀까지 한 거네? 그래. 왜? 그래. 자길 좋아하는 사람이랑 불편해지기 싫다고 더 붙어있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기는 하더라만.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어요. 넌 사랑을 확인받는 방법이 질투니? 그걸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게 옳다고 봐? 그건 아닌데. 난 매번 나만 그러니까. 너 나가. 저는 남편을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싫다고 버둥거리는 걸 밀어서 내보냈어요. 아니. 신발은 주고. 여보, 자기야.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혼자 생각해보니 남편은 정말 질투가 많긴 했습니다. 반면 저는 혼자 속으로 끓이는 성격이라서 질투가 난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런 일들로 남편이 감정이 삐뚤어져 버린 건 아닌지 아주 약간은 반성했습니다. 솔직히 제 잘못이 있다고 해도 남편의 행동으로 제게 상처를 준 건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쫓겨난 그날 친구들이 남편을 끌고 가서 제대로 참교육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착각하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남편의 얼굴을 지적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울기까지 했다고 들었죠. 그 뒤에 저희는 그냥저냥 화해를 하긴 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가끔 별일 아닌 듯 잊었다가도 가끔씩 떠오르면 저는 남편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오늘 예감이 너무 안 좋더라. 뭐? 무슨 일인데? 왜? 아까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인사를 하더라. 아무래도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이사까지 고려해보려고. 뭐? 경비 아저씨잖아. 앞으론 쓰레기 네가 버려. 경비 아저씨 나 보면 고백할 것 같아. 아이씨, 너 진짜 나 놀리는 거지? 아니야, 진지해. 나 정말 진지하다니까. 내일부턴 네가 쓰레기 버려. 저는 이 일로 쓰레기 버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죠. 남편은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놀리는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했네요. 나 차 살까? 아니, 아무래도 차를 사긴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그러게 진작 한 대 뽑자니까. 버스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아니,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야. 넌 정말 몰라, 내 입장을. 그럼 뭔데?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남자가 가방을 치워주는 거야. 나한테 자신의 옆에 앉아달라는 신호지. 고백할 것 같아. 그건 그냥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 아니,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것도 여러 번. 매일 같은 시간에 타는 것도 뭔가 찜찜하다 했는데 역시 날 좋아하는 게 확실해. 단순한 놀림 그 이상이긴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의 차를 양보하고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화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날 좋아하나 봐. 내가 굳이 묻지 않았는데도 1+1이라고 챙겨주더라고. 유부녀라고 말하고 반지도 보여줬는데 말이야. 어쩌지?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미안하다고. 난 진지하다니까. 앞으로 편의점 갈 일 있으면 나 시키면 되잖아. 그래, 그럼 그러는 걸로 하자. 알았어. 솔직히 전 막연히 놀리고 싶은 감정보다는 욱하고 기분이 불쾌해져서 내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건 아마도 남편이 말하는 질투의 일종일지도 모릅니다. 문득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고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서 그러는 거죠. 물론 그 바보 같은 남자는 꼭 의심을 해야 질투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모두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질투로 사랑을 확인받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질투라는 감정이 섞여서 잘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답답하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백을 할 줄 아는 남자가 왜 질투라는 감정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 역시 이 일로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사랑을 꼭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 앞으로는 이전보다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화가 언제 풀릴지 몰라서 얼마간은 더 놀릴지도 몰라. 그래도 다 받아줘야 돼. 그만큼 네가 잘못했으니까. 알았지? 그리고 넌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한때에 빛났던 사람이었지만 나에게는 늘 진행형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쭉 빛날 사람이야. 너무 사랑한다, 내 남편 이정환. 우리 친구처럼 연인처럼 부부처럼 오래오래 잘 살자.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남편의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단순한 해프닝이었네요. 두 분 알콩달콩 잘 사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